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노션 원페이지 컨설팅을 하려고 했는데, 계산식이 뭐 누가 건드렸는지 비틀어져가지고, 동영상을 찍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현금의 재발견 CEO의 서재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저희가 챕터 3까지 봤거든요. 현금의 재발견. 다시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실 만한 것 같아요.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꼭 읽어보시길 권하고, 우리 CEO 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현금 흐름, 현금의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하면서 언제나 화두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챕터 4부터 6까지. 제가 다 읽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챕터 4 볼게요. 격변하는 산업에서 가치 창출, 존 말론입니다. 존 말론. 아이, 참. 고쳐 쓰겠습니다. 여기 좋아. 예, 고쳐 쓸 수 있어. 존 말론과 케이블 사업자 TCI. 빈틈없는 케이블 기업 경영자들은 부채를 써서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해 설치 비용을 적극적으로 감가상각하면서 세금을 줄였다. 당연히 감가상각하면 세금이 줄겠죠. 이런 식으로 현금을 최대한 활용 확보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는 건 그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감가상각에서 비용 나간 만큼 세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돈이 남는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면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현금 흐름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상당한 감가상각 비용 그리고 부채에 따라 붙는 이자 비용은 과세 기준 이익 규모를 줄여줬다. 이익 규모를 줄여줬다. 이건 뭐예요? 순찰이 많다. 세금을 들렸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케이블 기업들은 순이익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 결과 현금 흐름이 대단히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현금 흐름은 좋은데 세금은 현금 흐름이 대단히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만약 경영자가 부채를 이용해 케이블 시스템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설치하고는 이 새로운 자산을 감가상각해버리면 그는 영원히 현금 흐름을 세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 약간 저도 해석하기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현금 흐름과 장부상 이익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것도 아시고 감가상각이라는 것 자체는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정되니까 현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존 말론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세금보다 이자 내는 게 낫다. 그래서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키워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에비타, 이게 에비타라고 읽는 게 맞나요? 저는요, 에비타라고 읽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말론에게 더 높은 수익은 더 높은 세금을 의미했다. 가끔 우리 대표님들 중에 그러신 분 있죠. 그는 케이블 회사의 가장 좋은 전략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사업 보고서에 기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공시하는 거, 재무제표 이런 것들 이익과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전현금으로 내부 성장 및 인수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고. 세전현금으로 이게 이제 요 개념입니다. 세전현금으로 내부 성장 및 인수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고 봤다. 말로는
주당 순이익 대신에 채권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현금 흐름을 강조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 결국은 현금이 이익 창출을 한 마지막 과정이 아닐까요? 그렇죠? 현금이. 이 과정에서 오늘날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새로운 어휘를 개발했고, 에비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줄여서 이제 세전이익인데, 그래서 말론 덕분에 처음으로 경영사전에 도입했다. 이 현금 흐름 관련 내용을 지금 챕터 1, 2, 3 다 보시면 모든 여기에 지금 소개되는 CEO들이 현금 흐름, 자본 배분, 그 다음에 이제 그 긴축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론이라는 사람은 케이블 사업에서 부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개척했어요. 그 부채를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나요?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들. 부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개척했다. 그는 금융 차입금의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로 생각했다. 하나는 재무상 이익의 확대, 다른 하나는 차입금 이자 지불에 따르는 세금 공제로 인한 세금용 현금 유출 차단. 참 세금 내기 싫어했나 봐. 정말 세금 내기 싫어했나 봐. 세금 내야지. 말로는 공학적 사고방식을 활용해 별로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에만 집중했다. 여기 이제 여기 나오시는 CEO 분들이 상당한 수익 내는 프로젝트, 특히 이게 현금 창출, 현금 흐름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쓸 필요도 없이 쉬운 수학으로 수익성 입증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호했다. 여기 나온 C들 대부분 그래요. 쉽게 해, 쉽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인식이 되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 마지막 그 소개되는 CEO가 워런 버핏인데, 워런 버핏을 읽어보시면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기대하세요.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컴퓨터를 쓰려면 매우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나는 계산을 하는 것이지, 이게 다 읽으면서 같이 오탈자도 고치고, 나는 계산을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다. 내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답은 맞출 수 있다. 중요하죠. 정확한 어떤 그 프로세스, 어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풀이 과정,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아도 나는 답을 맞출 수 있다. 나는 수익은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네. 냉정한 데다 숫자를 앞세우는지라 거의 이게 이제 그 미국 그 저기 아시죠? 스타트랙 고전 스타트랙의 그 아마 이 귀 뾰족한 그 외계인 아주 매우 냉철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냉철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컴퓨터 같은 이 정없는 응? 음, 냉정한 데다 숫자를 앞세우는지라 거의 스팍처럼 굴었고 말러는 대단히 강력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이 애사심을 발휘하는데도 성공했다. 근데 이 애사심을 발휘하는데 그 쓴 무기가 성과급과 자율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이런 결과를 이뤄냈다. TCI에는 공격적인 우리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같은 규모의 주식을 이제 회사에서 사주는 방식으로 모든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 우리나라처럼 어떤 그 재벌 경영이 아니고 CEO와 이사회의 엄격한 구분이 있고 언제든지 경영 성과가 부족하면 이제 CEO를 잘라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리인 문제라는 것도 발생이 되거든요. 대리인 문제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CEO들이 임명된 CEO들이 본인의 경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일종의 그 경영 자체를 그 성과 위주로,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회사의 이익보다는 본인 성과,
그래서 본인의 인센티브, 본인의 어떤 그 스탁 옵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CEO들. 대리인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강력한 성과금, 자율, 그리고 우리사주 이런 거는 매우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TCI라는 회사는 케이블 TV, 우리나라하고 케이블 TV 그런 거예요. 챕터 5, 파괴적인 혁신과 전략의 수립 캐서린 그레이엄과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분은 기자? 그 워싱턴 포스트의 주인입니다. 그 무슨 상이죠? 그 저기 유명한 그 퓰리처 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퓰리처 상을 수상하신 분. 관행 타파 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은 관행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모한 행동으로 비추곤 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음, 관행 타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해 나갈 때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이게 내 뇌피셜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해 나가야 우리 회사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미래가 조금 조금씩 그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장의 효용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접근, 노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우리 회사에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3년 뒤, 5년 뒤에는 경쟁자들과 같은 수준에 있으면 밀리는 거일 확률이 높아요. 특히 우리 같이 소규모 기업은 더더욱 그렇죠. 뭐 하나라도 앞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항상 스트레스예요. 어쨌든 관행타파 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은 관행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모한 행동으로 비추을 한다. 여기 예일대학교 기금부금 투자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줄지은 걸 읽어드리는 거니까 갑자기 맥락 없이 그런데 이런 접두사가 나오면 앞에 뭔 일이 있는데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읽어보세요. 상장 추진을 결정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워싱턴 포스트는 펜타곤 페이퍼 스캔들입니다. 이게 그 아마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닉슨 사건, 닉슨 스캔들. 그거 전이 그게 아니구나. 펜타곤 페이퍼 스캔들에 휘말리게 됐다. 이 문서는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한 베트남 전쟁 평가서였는데 이때 반전 운동이 미국에 심했죠. 앞서 뉴욕타임즈에서도 이 문서를 보도하려다 법원으로부터 보도 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시절도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워싱턴 포스트는 이 논란거리와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한 보고서를 기사화할 기회를 잡았다. 닉슨 정부는 워싱턴 포스트가 그 보고서를 보도하면 방송사업권이 위험해질 거라 위협했다. 대통령 새끼들이. 하여튼 이 권력자들이. 제가 지금 대통령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서가 보도되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갈까 두려워했던 거죠. 반전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되면 워싱턴 포스트 신규 상장이 무산되고 상장이 무산된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엄청나게 참 큰 손실일 수 있죠. 회사의 주요 수익 사업 중 하나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레이엄은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캐서린 그레이엄 여자분이에요. 법률 자문한테도 들어봤지만 확실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고민 끝에 기사를 보도하기로 했고 이 보도로 워싱턴 포스트는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 CEO가 결정해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이런 결정은 굉장히 큰 결정이겠죠.
이 엄청난 갈등,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결정에서의 판단력, 결정, 이런 게 CEO들이 힘든 이유겠죠. 1974년 한 이름 없는 투자자가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최종 취득 규모가 무려 13%, 어마어마한 거죠. 이사회에서는 무시해버리라 조언했지만 그레이엄은 이 새내기 투자자, 새내기 가지고 새내기 투자자 이분이 누구냐면 워런 버핏입니다. 버핏을 만나요. 그레이엄은 버핏에게 이사회에 합류해 달라고 권고합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이사회에서는 무시하라 했지만 그 이후로 버핏은 곧 그레이엄의 사업 멘토가 되어 그레이엄이 관행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할 때 길잡이로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레이엄의 자본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배당을 안 해서 지금 여기 소개하는 기업들은 거의 배당을 안 합니다. 부채는 동종업계 하위 수준으로 어떤 기업들은 부채를 많이 쓰지만 이 기업은 워싱턴 포스트는 부채는 동종업계 하위 수준. 이 여기 나오는 분들은 배당을 안 하는 대신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은 동종업계 상위 수준. 아시겠지만 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배당 안 하기로 유명하죠. 기업 인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자본 지출은 신중하게.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CEO 대부분 이런 거. 이게 자사주. 그다음에 자본 지출은 신중하다. 여기서는 신중이 방점. 그다음에 자본 배분에 대한 이야기. 배당금이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점입니다. 모든 자본 지출 결정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승인될 수 있었는데 해당 투자로 매력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이 이루어졌다. 앨런 스프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 시스템은 모든 잉여 현금이 본사로 들어가는 방식이 연방 정부 체제 같았죠. 관리자들은 자본이 투입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했거든요. 핵심 질문은 최적의 자금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였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엄격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세로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하면서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서 이런 꼼꼼함을 느낄 수 있는 대표님들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사업이 안정화돼 있고, 기본적으로 회사에 현찰이 많고, 대표님도 부자고, 그런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CEO들은 분명히 살아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핏은 1973년부터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사들였어요. 2004년에는 거의 몇 년입니까? 30년 뒤에는 지분율이 23.3%에 이르렀으며 꾸준히 보유했어요. 꾸준히. 버핏의 그 장기 투자. 이후 2013년에 이제 베조스 아마존 지분을 전량 매각했는데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에 투자한 지 30년 만에 무려 10억 달러 차익을 회수했다. 수익률이 무려 9,080%에서 9,080%.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아마존의 100% 자회사라고 합니다. 역자주. 요 팩트4에 나오는 캐서린 그레이엄은 네이버 가셔서 찾아보시면
이분은 이 워싱턴 포스트를 이제 물려받으신 거예요. 물려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1970년도 당시에 여자가 언론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퓰리처상 수상 얘기도 나오고, 그런저런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책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오늘은 챕터 6까지 할 건데, 공개적인 차입 매수 빌 스티리치와 스티리치, 발음이 어려워요. 레스턴 퓨리나, 이거 사료업체 아시죠? 퓨리나. 거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만성적으로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다면, 물이 새는 곳을 수리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다른 배로 갈아타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더 생산적일 수 있다. 저는 100% 공감. 그는 소비자 브랜드들이 수익률이 높고 이 소비재 브랜드들이 수익률이 높고 자본량 규모는 작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빌 스티리치는 발음이 어려워. 스티리츠. 그는 전임 CEO가 세웠던 전략에 바로 제동을 걸고 관련 기반 요소 제거에 들어갔다.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수익성과 수익이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매각했다. 여기 이제 취임한 CEO들이 하는 일 중에 이제 대체적인 게 강력한 비용 절감, 쓸데없는 사업들 매각.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들어온 현금을 가지고 매우 적절한 자본 배분을 통한 수익 창출. 뭐 이런 거예요. 기업 분할은 기업 분할은 한 사업 부분을 모기업에서 분리해 새로운 기업체를 만드는 건데, 모기업 주주들은 보유한 모기업 주식 비율에 비례해 분할된 신생기업 주식을 얻게 되며, 새로 받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보유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무조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주식이 제 생각에는 한 500포인트 더 오를 거야, 500포인트. 그것 때문에. 3,500 간다 이 얘기죠. 제 의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 분할이 소규모 사업의 가치도 주목받게 하고 경영을 잘할 경우 더 나은 보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자본이득에 따르는 세금을 미룰 수 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랑 관계없는데 미국은 그랬나 봐요, 이 시절에. 하여튼 이제 기업 분할 방식도 우리나라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악하게 하는 게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인적 분할한 거죠. 이게 아주 이게 정말 나쁜 행위예요, 그거 사실은.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이 소액주주의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스틸리치 본인은 제가 LG화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빠. 더 나빠. 스틸리치 본인은 자본 배분을 포코와 비유했는데, 포코의 핵심 기술은 승률을 계산하고 특징을 파악해 승률이 아주 높겠다 싶으면 판돈을 크게 여는 능력. 이게 여기서 뭐 승률을 계산하는 거야. 카드를 뭐 어느 정도 읽을 줄 알면 가능하겠죠. 저는 카드를 잘 못 치는 사람이니까 포커를. 근데 이 특징을 파악한다는 게 저는 여기에 왜 주목했냐면 판이잖아요. 포커 판. 이걸 이제 확장하면 그때 경제 상황, 뭐 경제 판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을 어떤 파악할 수 있는 역량,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그 CEO들의 뭐 어떤 장점, 소양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인수하기도 했지만 보유 중인 사업이 이미 성숙했거나 월스트리트에서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면 매각, 분할도 쉽게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 판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행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업 현금 흐름은 스티리츠 재임 기간 내내 중요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한 자금원이다.
수익률은 꾸준하게 개선됐어요. 제품 측면에서는 강한 브랜드 위주로 재편하고, 위주로 재편하고, 조직 면에서는 군사를 재검하면, 여기 이제 분권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 책에는 분권화. 분권화된 운영 철학을 추구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예요. 임기 초반부터 스티리츠는 조직 분권화 신봉자였다. 그는 회사 내부 계층을 줄이고 핵심 사업의 책임과 자율권을 치밀하게 짜놓은 관리자 그룹으로 넘겼다. 스티리츠는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다른 내부 자본 투자 결정, 특히 인수할 때 손쉬운 판단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부하 직원으로 오래 일했던 펜 멀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투자를 결정할 때 이용한 기준선은 자사주 매입에 따른 수익률이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넘어설 거라고 판단이 되면 어, 인수할 수 있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대요. 반대로 인수 후보의 예상 수익률이 자사주 매입 수익률의 의미 있는 수준을 넘지 못하면 아예 인수하지도 않았다.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현금을 까먹는 사업은 처분했고 이게 사실 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뭐 사업부를 대기업처럼 막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뭐 공정 혹은 뭐 제품 이런 것 중에 뭐 구색 맞추기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금을 까먹고 있다면 이것을 그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유를 막론하고 현금을 까먹는 사업은 처분했고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고 우리 수익 기준치에 적합한 사업을 이따금 인수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투자했다. 스티리치가 어쩌다가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장부상 자기 자본은 우리 사업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사실 이거를 우리 중소기업으로 갖고 와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의 자기 자본이라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익잉여금 20억,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랑 뭐 비유해서 설명할 바는 아니지만, 결국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기업이 통장에 얼마나 현찰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현찰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 중소기업 CEO의 능력이라고 봐야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표 현금을 만들고 회사에서 보유할 목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은 만들어지면 그 현금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여기 나오는 자본 배분 혹은 최적의 투자 기회에 활용하실 것을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권해드려요. 결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통장에 현찰이 뭐 5천만 원 있다, 1억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어떻게 자본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부를 축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현금 흐름, 현금 창출에 대한 고민을 최근 한 1년? 1년 동안 제가 이제 중소기업의 장부를 보고 뭐 회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 공부를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현금이다. 이 현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하느냐가 이제 저도 50대 중반이잖아요. 나의 노후와 나의 미래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어, 받침돌, 매우 중요한 그 안정화 요소 이런 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현금이다. 결국은 현금이다. 구독자 여러분, 결국은 현금이다.
장부상 자기 자본은 우리 사업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발언해 깜짝 놀란 총종들이 조용해진 일이 있었다. 모부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부 가치, 주당 순이익, 그 밖의 표준적 회계 지표들을 무시하려면 당신에게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지표들이 경제적 현실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도 말이다. 스티리치는 성공했습니다. 또 스티리치는 경영자 자질 중에 카리스마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 카리스마가 CEO의 중요 자질이다. 이건 아니다. 하지만 분석 능력은 CEO에게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여기 보세요. 이게 진짜 의미 있어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우스. 매우 의미 있다고. 분석 능력은 CEO에게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독립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핵심입니다. 분석 능력이 없으면 CEO들은 은행가와 CFO에게 끌려다니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시작인가? 소사장의 시작인가? 사업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혼자 자기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예를 들면 이게 제조업이라고 할게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장사가 잘 돼서 직원을 5명으로 늘려요.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이제 돈이 들어와요. 돈이 많아지면서 돈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물건을 열심히 만들고 영업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 돈 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CFO 우리는 그냥 경리라고 표현합시다. 경리 사원을 뽑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어떤 자금 관리를 잘 해주면 나는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겠네. 여기서부터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사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사업의 시작이라는 건 책에 나와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회계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언제부터 사장들이 힘들어지고 망하냐면 자기 손을 떠나서 재물을 넘기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망가지기 시작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맡기더라도 분석 능력을 하고 있고 현금의 흐름, 자금의 흐름을 지배할 줄 알아야 CEO로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리더십이지 강력한 카리스마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게 리더십은 아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핵심은 결국 뭐냐면 사업을 성공시키는 핵심은 현금이고 현금 흐름을 끊임없이 재창출하면서 기업 내부 인력들에게 더 많은 어떤 이익을 제공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니까 뭐 투자자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본인 개인 CEO, 이 주주이자 CEO인 사람들의 부를 축적하고 기업의 가치를 늘려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업의 가치가 늘어나서 비상장 주식 가치가 늘어나고 그러면 상속세를 많이 낸다. 상속세를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늘린 부의 그 중심이 되는 주식을 회사에 팔면 되죠, 자사주. M&A를 하면 되죠.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나는 200억 원의 회사를 만들어서 200억에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25%의 양도세를 내면 되잖아요. 세금 하나도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도 필요하죠. 결국 스티리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얘기. 리더십은 분석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굳이 꼭 회계로 컨설팅하고 연결하자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을 할 수 있는 CEO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CEO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챕터 4, 5, 6 봤습니다. 인사노무 그 템플릿은 조정해가지고 홈페이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책 표지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이 책 광고를 많이 해주나? 근데 이 출판사 이 책의 단점이 있어요. 이 책의 단점이 띄어쓰기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내가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출판하면서 교정을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잘 본 것 같진 않아요. 출판사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잘못돼 있으니까 출판사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 6월 30일, 6월 30일, 여러분들 한 달 수고하신 만큼에 대한 좋은 유종에 뭐 거두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